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7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바다로 떠난 소년입니다. 바다로 떠난 소년은 1996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셜리 휴즈입니다. 네, 이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유로운 화면 분할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레이아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글과 그림의 형태가 되어 있는 모습이 그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흑백 그림과 칼라 그림 두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는 거는 칼라 그림이지만 그 글이 이제 긴 글이 나오는 경우에는 내용이 칼라 그림 하나로 표현을 다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흑백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원과 바다를 표현하는 푸른색 그림책 그림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색깔이 푸른빛이 돌고 있어요. 그 푸른빛이 이제 정원에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런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푸른색 전체의 그림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이탈리아의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이 부분이 좋아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자, 작가 소개를 해보면요. 작가 셜리 휴즈는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을 2번이나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엘리노 파전상, 그 다음에 OBE에서 영국의 가장 우수한 훈장인 OBE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작가는 봉사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작품을 보면 내 인형이야, 내 인형이야 하는 작품은 앞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엘라스 빅 찬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본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엘라의 빅 찬스 할 때 엘라는 신데하고 신들하고 엘라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신데렐라가 됐거든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 바다로 떠난 소년이 있고요. LP에게 장화가 생겼어요. 높이 높이 더 높이 등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의 주인공인 소녀 발레리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아빠는 큰 사업을 하시고 이제 호텔업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교적인 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였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밖으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자꾸 모임에 참석하고 주인공인 발레리에가 혼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혼자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외로움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공부를 마친 후에 주인공은 가정교사와 함께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 산책하는 길에는 분수가 있었고 주인공은 그 중에 소년이 돌고래를 타고 있는 조각상이 있는 분수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수가 노즐에 따라서 이 물줄기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의 분수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여기 이탈리아에서는 이 분수는 건축물로서의 분수예요. 어느 날 주인공은 선생님 몰래 분수로 가서 소년 조각상에게 자신의 친구, 너는 내 친구이며 너를 체루비노라고 명한다 하면서 소년의 머리 위에 물방울을 뿌렸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비밀 친구가 있나요? 비밀 친구 있어요? 저는 아직도 비밀 친구가 있는데요. 비밀 친구는 누구인가요? 친구들은 비밀 친구와 무슨 일을 함께 하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비밀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이게 지내야 되는 부분도 외롭지 않게 해나갈 수 있죠. 자, 여기에는 지금 붉은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이 있죠. 이 푸른색이 녹색하고 파란색 두 부분이 그려져 있는 푸른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인공인 여기 에밀리에가 나와 있고요. 돌고래를 탄 소년이 있는 분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기 앞 표지에는 주인공인 하고요. 주인공인 발레리에와 나오는 주인공이 이름을 주었던 친구인 체루비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푸른빛이 전체적으로 감돌죠. 물을 뜻하는 푸른색하고요. 하늘색하고 여기 터널처럼 돼 있는 이렇게 오래된 여기도 분수인데 분수에 이런 조각상들이 있죠. 분수에 물줄기가 아주 시원스럽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앞표지입니다. 앞표지에는 돌고래를 타고 있는 체루비노가 분수에 있는 조각상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판권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속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도시에 발레리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에네 집은 방이 많이 딸린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은 길 쪽으로 나 있었고 정원은 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벤치와 연못과 탐스러운 꽃이 활짝 핀 화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발레리에의 방 발코니에서 바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또 정원사 부부가 사는 작은 집도 있었습니다. 정원을 에워싼 담 너머로는 공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귀족의 궁궐이었던 공원에는 오래된 조각품이 가득했습니다. 발코니에 서면 조각품의 머리 부분이 살짝 보였습니다. 발레리에네 집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 곳곳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발레리에가 공부를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느지막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친구들을 만나러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반짝이는 구슬을 단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나 파티에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예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 가는 모습이 있죠. 평상시 집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딸인 발레리아와 같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이가 멀까요?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멀리 이렇게 사이가 멉니다. 어머니는 오후엔 보통 널따란 거실에 놓인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은 발레리아와 함께 간식을 먹기도 하고 축음기를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축음기가 나와 있죠. 지금은 이런 거 아니죠. 발레리에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장난감과 옷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에 비해 생각이 많은 아이인데다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탔습니다. 날마다 공부가 끝나면 발레리에는 가정교사 맥켄지 선생님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가노라면 저녁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분수가 나왔습니다. 요정들에게 둘러싸인 채 괴물을 올라타고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다른 조각상들이 분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조각상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돌고래를 타고 있었고 돌고래는 입을 벌린 채 맑은 물을 쉴 새 없이 뿜어냈습니다. 소년과 돌고래를 보고 있으면 발레리에도 옷을 벗어 던지고 분수로 뛰어들어가 첨벙첨벙 물장구를
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맥켄지 선생님이 두 눈을 꼭 감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발레리에는 살그머니 선생님 곁을 빠져나갔습니다. 분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고래를 탄 소년만 있었습니다. 발레리에는 분수 주위를 두른 난간으로 올라가서는 한 손을 뻗어 소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런 다음 소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가장 친한 내 친구야. 난 널 사랑해. 너한테 이름을 붙여줄게. 발레리에가 소년의 머리 위에 물방울을 뿌렸습니다. 나는 너를 체루비노라고 부르노라. 발레리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년이 발레리에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동그란 두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조각상인데 발레리에를 바라보았대요. 다음날 발레리에와 맥켄지 선생님이 공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분수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소년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어요? 도둑 맞은 거예요. 무나지만 훔쳐가는 놈들이 한 짓이죠. 밤에 몰래 와서 귀중한 조각상을 떼어간 거라고요. 공원 관리인이 소리쳤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사이에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맥켄지 선생님은 혀를 차며 발레리에를 데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벼랑간 선생님보다 앞서가던 발레리에가 사이길로 빠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리에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 겨우 혼자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발레리아와 걸음을 맞추며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맨발로 뛰는 소리였습니다. 나뭇잎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발레리에를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각상들이 발레리에를 흘끔흘끔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발레리에는 더 빨리 내달았습니다. 드디어 발레리에는 탁 트인 공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햇살이 쏟아지더니 체루비노가 걸어 나왔습니다. 체루비노는 발레리에를 향해 팔을 활짝 벌리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체루비노, 너 살아있었구나. 발레리에가 소리치며 체루비노의 손을 잡으려고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처 다음 말을 이을 틈이 없었습니다. 맥켄지 선생님이 헉헉거리며 뛰어왔던 것입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선생님은 웬 소년이 거의 알몸인 채 공원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체루비노에게 스카프와 코트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퍼부으면서 체루비노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체루비노예요. 정말이라니까요. 공원에 있던 신 가운데 하나라고요. 맥켄지 선생님의 손에 끌려가던 발레리아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발레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체루비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물어보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나 친척이 있는지조차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2000살도 더 되었고 그리스 대리석으로 조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체루비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체루비노를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꾸며대는 버릇을 고칠 수 있겠지요. 고아원은 도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원 대신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쌓여있는 작은 마당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햇살도 잘 비치지 않는 어두운 마당이었습니다.
수녀들은 체루비노의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다른 고아들과 똑같은 옷을 입혔습니다. 회색 면 셔츠와 볼송사 나온 검은 구두를 신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체루비노는 기숙사의 철제 침대에서 자야 했습니다. 소녀는 점차 웃음을 잃었고 곧이어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녀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체루비노는 고아원 급식으로 나오는 검은 빵과 희멀건 죽을 입에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원장은 체루비노가 굶어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루비노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편 보통 때는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아이였던 발레리에는 지독한 고집쟁이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다하지 않고 먹을 것도 마다하고 침대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레리에는 이런 말만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체루비노를 찾아야만 해요. 결국 어머니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나머지 그 이상한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거실에 소파에 누워서 꼼짝을 하지 않죠. 여기 의사 선생님인가 봐요. 와서 애를 보지만 속수무책이었죠. 정원사 피에트로가 발레리에와 어머니를 고아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발레리에와 어머니는 다른 고아들과 나란히 서 있는 체루비노를 발견했습니다. 체루비노는 차렷 자세가 무척 힘든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체루비노의 뺨은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발레리에는 체루비노를 보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체루비노를 와락 끌어안더니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체루비노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체루비노에게 아이가 없는 정원사 부부와 함께 살면서 정원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발레리에를 볼 수 있게 된 체루비노는 차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길게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었습니다. 체루비노는 잘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올라 뺨이 발그레해졌습니다. 피부는 바깥일을 하느라 햇볕에 검게 탔습니다. 체루비노는 타고난 정원사이기도 했습니다. 체루비노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속속 싹이 돋아났고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체루비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다가 더없이 밝고 씩씩했습니다. 피에트로는 체루비노의 장난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고양이들은 체루비노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있는 체루비노의 모습이 보입니다. 체루비노는 가끔씩 고양이들을 데리고 재미난 연극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발코니에서 깔깔거리며 지켜보는 딱 한 사람, 발레리에에게 보여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체루비노는 연극을 마칠 때마다 수많은 관객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낸다고 상상하며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시절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하인과 친구로 지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맥켄지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허락해 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발레리에는 체루비노를 만나려고 몰래 발칸리를 내려갔습니다. 발레리에와 체루비노는 이파리가 무성한 포도덩굴 뒤에 숨어 소곤거리다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발레리에는 조금씩 체루비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체루비노가 조각상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들었습니다. 체루비노네 아버지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신입니다. 두 팔로 파도를 다스리고 수염 속에서 번개를 일으키시는 신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의 신은 인간인 체루비노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나라로 돌아와 체루비노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 나라는 온갖 열매가 열리고 황금빛 곡식이 나는 아름답고 푸른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방입니다. 발레리에는 문득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 생각나서 지도책을 가져와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사막으로 변해버려서 양이나 낙타밖에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체루비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체루비노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체루비노는 담을 넘어 공원 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꼬박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체루비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일은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웃거나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발레리에와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짬이 날 때면 연못가에 앉아서 수련잎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군붕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발레리에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다로. 체루비노는 이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소년의 얼굴은 창백해져갔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무더워졌습니다. 도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메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덤문 뒤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덤물이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발레리엔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연안에서 크고 화려한 호텔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마다 여름 한 달을 발레리아와 함께 그 호텔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발레리에는 어떻게든 체루비노를 데려가려고 온갖 말로 어머니를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기차역은 아주로 항구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내내 체루비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기차가 길고 긴 굴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만 잠시 햇빛 쏟아지는 해변과 맑고 푸른 물결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아주로 항구는 이탈리아의 지중해 피서지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곳입니다. 호텔은 종려나무 숲과 푸른 잎사귀들 가운데 자리 잡은 으리으리한 흰 궁전 같았습니다. 지붕 꼭대기 돔과 첨탑의 끝자락은 푸른 안개를 뚫고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에 이르는 계단에서 체루비노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였습니다. 오직 발레리에만 체루비노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었습니다. 발레리에는 맥켄지 선생님이 여행 가방을 푸느라 분주한 틈을 타서 체루비노 곁으로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로 가보자. 발레리에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힘껏 달려 나갔습니다. 발레리에와 체루비노는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산책로에 이르렀습니다. 체루비노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각상이었을 때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체루비노, 바다야. 바다를 보니까 기쁘지 않니? 발레리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체루비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모래밭에 부딪혀 부서지는 잔잔한 파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체루비노가 분노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듯 했습니다. 체루비노는 모래를 발로 차고 돗자리 위에 맛깔스럽게 차려놓은 음식을 뒤엎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수건과 모장, 모래성, 파라솔을 짓밟으며 내달았습니다. 돌아오란 말이야! 발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발레리에는 체루비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호텔로 돌아온 발레리에는 잠이 들 때까지 체루비노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체루비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체루비노가 지금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갑작스레 날씨가 변덕을 부렸습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집대만한 파도가 밀려
밀려와 해변을 덮치더니 의자와 파라솔을 가볍게 집어삼켰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끊임없이 천둥과 번개가 쳤고 바다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 체루비노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루비노를 찾으려고 수색대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발레리에는 따라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텔 안에 있는 열대 온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쉼없이 흐르는 눈물 같은 비둘기를 바라보며 체루비노를 기다렸습니다. 수색대는 사흘 동안 체루비노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들 체루비노가 멀리 달아났거나 파도에 떠밀려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로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나빠서 더는 호텔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체루비노가 돌아와서 우리를 찾으면 어떡해요? 발레리아가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연락하라고 말해뒀어. 넌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와서도 어른들은 언짢아 했습니다. 발레리아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엇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체루비노가 보고 싶었습니다. 발레리에는 체루비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가슴을 졸이며 집과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체루비노가 돌아왔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잠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발레리에는 누군가 유리창 덧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발코니로 나갔더니 체루비노가 물결처럼 체루비노의 온몸을 휘감으며 일렁거렸습니다. 체루비노를 본 발레리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발레리에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체루비노,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당연히 바다에 있었지. 체루비노가 발레리에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 발레리에, 지금 바다는 내가 기억하는 바다와 달랐어. 너무 변했어. 호텔, 별장, 자동차, 그게 다 뭐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거야. 발레리에가 체루비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의 주인은 물고기들이야. 바다는 사람들 게 아니란 말이야. 체루비노가 말했습니다. 바다를 그렇게 오염시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폭풍우를 일으켰어. 체루비노가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체루비노, 바보 같은 소리 마. 아이가 천둥이나 번개 같은 걸 일으킬 수 없잖아. 발레리에가 속삭였습니다. 체루비노는 누더기가 다 된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는 당당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너도 기억하겠지만 난 아이가 아니야.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고 몇천 살도 더 먹었잖아. 난 내가 구해줄 때까지 조각상 속에 갇혀 있었지. 이젠 작별 인사하러 온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발레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세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루 종일 옷이나 고르고 파티에 가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비를 연구하겠다는 얘기까지 숨김없이 다 체루비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기다려줘.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너랑 나랑 같이 거친 바다를 탐사할 수 있잖아. 하지만 체루비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가야겠어. 난 정원의 신이었지. 하지만 이젠 아버지의 말을 따라 바다의 신이 되어야 해. 거친 바다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땅, 지금은 쓸쓸한 사막이 되어버린 그곳을 다시 푸르고 기름진 땅으로 일구어내고 말 거야. 그럼 널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발레리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린 외딴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거친 바닷속 동굴에서 말이야.
체루비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발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루비노의 손은 대리석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달빛을 받은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체루비노는 발레리아를 담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빽빽한 울타리 사이로 조각상의 어느 부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체루비노가 담 위에서 발레리아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체루비노는 너무나 위험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네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야.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야. 더구나 맥켄지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체루비노가 담 아래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바다의 신도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 있지. 그건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정말 특별한 사람하고만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을 거야. 발레리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달이 다시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체루비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발레리아는 온몸을 떨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밤중에 잠옷만 입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레리아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 하루하루 답답하고 지루한 날이 흘러갔습니다. 발레리아는 겉보기엔 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발레리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발레리아는 예전처럼 오전엔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오후엔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어느 날 발레리아와 선생님은 분수된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체루비노가 탔던 돌고래 자리에 아름다운 바다 요정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요정은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고 바다포를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레리아는 체루비노와 돌고래가 그리워 바다 요정을 오래 쳐다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맥켄지 선생님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레리아는 조용히 선생님 곁을 빠져나왔습니다. 발레리아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에서처럼 이리저리 어지럽게 뻗은 사이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태껏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숲풀이 우거진 곳까지 가보았습니다. 발레리아는 공원을 둘러싼 울타리가 끝나고 가파른 언덕이 시작되는 곳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길은 키 큰 숲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돌계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계단은 군데군데 깨어지고 떨어져 나간 흔적이 많았습니다. 계단 가운데는 물이 흘러내렸을 듯한 고랑이 파여 있었습니다. 계단 꼭대기에 있는 샘은 말라버렸는지 온통 2km 뒤엎여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는 계단을 올라가 숲 뒤쪽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잡초를 쌓아두거나 화분이나 깨진 항아리를 던져주는 곳이었습니다. 조각상에서 떨어져 나온 팔과 다리,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는 용, 몸통을 잃어버린 로마 황제의 머리 부분이 풀섭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건초더미 속에 돌고래 조각상이 팽겨쳐져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돌고래는 쓸쓸해 보였지만 여전히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발레리아는 돌고래 앞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돌고래의 동그란 이마를 쓰다듬고 커다란 입에 어루만졌습니다. 발레리아도 돌고래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고 돌고래도 발레리아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숨 막히게 지루했던 시간이 지나고 발레리아는 처음으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언젠가 발레리아와 돌고래는
체루비노를 찾아 나섰겠지요. 그러면 체루비노도 발레리에와 돌고래를 알아볼 것입니다. 거친 물결을 에워싸는 물기둥으로 가려진 곳, 바위에 부딪히며 물보라가 있는 곳, 해안을 따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눈부신 파도가 수평선 끝까지 밀려가는 곳, 바로 바닷속 동굴로 발레리에와 돌고래는 체루비노를 찾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체루비노가 약속한 대로 언젠가 그들 셋이 다시 만날이라는 것을. 자, 글 이야기가 끝나고 뒷면지가 나오는데요. 뒷면지는 앞면지에서 분수상이 나왔던 그 모습하고 달리 햇빛, 강렬한 햇빛이 내릴 때는 바다 풍경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양쪽 펼침문으로 전부 다 바다의 모습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햇빛이 내릴 때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과 함께 등장하는 아이가 빛이 온다 이러면 체루비노를 뜻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많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이탈리아의 풍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해서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